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썰을 풀어보는 직방의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 근황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근황썰. 자, 일단 첫 번째 청약제도 개편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공약이었죠. 청약제도 변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쏘이고 있는데 네. 지금 제도는 가점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에서는 청약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젊은 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청약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청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공약 개선안을 보게 되면은 3분위로 나눴어요. 원래 기존에는 85를 기준점으로 해서 맞아요. 이하나 초과냐에 따라서 85 이하면 100% 가점제, 그리고 85% 초과하면 50%, 50%. 근데 그 50%도 위에 그 무주택자 위주로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게끔 비율을 그렇게 섞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것들이 60제곱 이하, 그리고 60에서 85제곱, 그리고 85제곱 이상 이렇게 3분위로 나눴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하고 좀 룰이 거꾸로예요. 추첨제가 소형이 더 많아. 네. 그래서 60 이하가 이제 59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죠. 이게 가점제가 40%, 그리고 추첨제가 60%. 예, 그리고 60에서 85. 이게 이제 가족 단위 아파트들인데 이제 28평형 뭐 30평형대죠. 이게 가점제 70%, 추첨제 30%. 일단 추첨제가 30% 늘어나는 거고. 근데 85 이상은 오히려 전보다는 줄어서 추첨제가 20%로 쪼그라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선이 된다라면 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시장이 될 텐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작용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장점과 단점이 그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병찬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뭐 중소형과 대형의 기준에서 음. 소중대로 나누겠다는 네. 그런 개념이고, 우리 가점을 받쳐주지 않는 젊은 분들에게 네. 청약의 기회를 주고자 이제 가점제 비중을 중소형 비중 낮추고 네. 추첨제를 늘리겠다, 네. 이런 건데 우선은 이 청약 제도가 반세기 동안 한 150차례 이상 바뀌었더라고요. 자주 바뀌죠, 이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뭔가 특권을 주는 거니까. 네네. 저는 우리 이제 물론 내가 이제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간 무주택으로 있었고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같이 사는 사회라면, 그러니까 뭐 가점이 높으신 분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점이 낮은 분이나 같이 사는 사회라면은 저는 이런 그 가점제 청약 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냥 무조건 추첨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급이지. 정해진 공급 하에서 네. 이거는 지금 청약제도 개편은 배분의 문제잖아요. 네, 배분이죠. 물론 공약의 곳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가장 원초적인 해결책이지. 네.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전체 총 양이 늘지 않고서 네. 네. 뭐 만족할 수 있는 계층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저는 좀 요런 식으로 더 가서 이렇게 추첨제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사실 어떤 특정 계층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제도 개편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공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면은 전에 잡혀있던 틀 안에서 점수를 모아야만 되면은 점수가 높으신 분들만 어떻게 보면 가수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진짜 말대로 포기하고 그냥 한번 넣어볼까 하고 쓱 넣어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시장에 뭐 사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문제는 가점제라는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모으고 84점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아이도 더 힘내서 낳아야 되고 또 점수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문정부에서도 특공 물량을 좀 많이 늘려놨어요. 젊은 사람 위주로다가 특공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재편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이게 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공평함을 위해서는 추첨제가 훨씬 맞긴 하지만 기존부터 모아져 있던 사람들 점수를 많이 모았고 오랫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분노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치를 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가점이 돼도 돈이 없어서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점이 진짜 뭐 만점 가까운데 강남은 못 넣어.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넣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 없어서 억울한데 점수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완전 산산이 와그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100인분을 만드는데 자꾸 15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배할까의 문제거든요. 이 청약제도 개편은. 맞아요. 그러니까 150분을 만들어야 돼. 맞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최근에 청약 그 경쟁률 이렇게 살펴보면 네. 대형 평형의 어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두 가지인데 네. 대형에 대한 공급이 너무 없어서 네.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안 짓다 보니까 네.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대형의 어떤 이렇게 참가하는 수요도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은 지금 거의 추첨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형은 추첨제가 이제 줄고 줄어. 소형은 추첨자가 많이 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경쟁률이 다시 한번 소형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소형 쪽은 가수요와 우리 젊은 층의 실수요자분들까지 많이 몰리는 참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은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이거는 생각은 알겠어요. 일단은 젊은 분들이 그 돈도 자본이 한정돼 있으니까 소형에다가 많이 풀어준다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개정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미 수정이 좀 몇 차례 되고 그 추첨제뿐만 아니라 특공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수량 제어가 또 다시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형이 진짜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급량 보니까는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형 공급량이. 신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가점이 좀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대형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대형 자체가 사실 지금 트렌드상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좋죠. 일단 뭐 희소성이 앞으로도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다음 거 할게요. 다음은 네네. 대출금리. 대출금리. 네.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예전에 먹었어요? 금리 다시 낮아질 거라고 예전에 영상 우리 썰브라더에서 하다가 했었잖아.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시장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높아져도 시장금리는 내려올 거다. 아 기억나네. 그래서 언제 요새 좀 내리던데? 네, 그래서 좀 내려잖아. 지금 좀 신났네. 아니 신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2월, 3월이면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약간 4월 돼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심리가 좀 굳어지고 돈을 안 빌려주다 보면은 이제 빌리려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총량 얘네 은행들 같은 경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경쟁하면서 금리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때야 이제 돈도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은 많으니까 올려도 막 뭐라고 뭐 안 하고 신났겠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돈을 좀 빌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몇몇 금리 그 은행들은 적격 대출 해가지고 그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완판됐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금리가 좀 있고 어느 정도 낮아졌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이걸 둬요. 지금 금리가 조금 시장금리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있어요. 그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살까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LTV가 또 완화된 그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이제 80%까지 잡혀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DSR은 아직 뭐 해소가 안 됐지만 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때 빌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VS야.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약간 낮은 적격 대출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LTV 해서 대출량을 늘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예산 적격 대출,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지금 뭐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최근 며칠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내놓은 그 고정금리 대출이 지금 거의 여러분 빨리 이거를 쓰지 않으면 지금 분기 할당량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좋은 대출을 고정금리 3%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출은 지금 당장 그렇게 고정금리 활용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 물론 그 집이 근데 나는 대출 금리보다 사실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집을 지금 잡느냐가 더 어. 우선시되는 그치, 그게 좀 기준이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출도 당연히 집을 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래서 좀 더 이 정말 너무 좋은 집이 예를 들면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조건으로 나왔다면은 네. 적격이든 뭐든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그냥 판단이 내릴 것 같고요. 음. 어차피 우리 양도세 뭐 이런 완화책 통해서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1년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두 차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과 네. 그 다음에 내년도 내년도 이제 초반, 네, 이제 초중반 1년, 넘어갈 때, 끝나갈 때. 이제 뭐 다가올 때, 끝나갈 때.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그 양도세 완화도 1년 했죠? 이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쯤에 이제 끝나갈 쯤에 한 번 더 할 것 같고, 그렇게 두 번을 연장하면은 총선이에요. 총선. 그 후에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 폐지. 그렇게 연장, 폐지. 폐지. 양도세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매도인 분들 중에 이렇게 판을 내다보는 분이 아니시라, 그냥 양도세 완화해준대. 지금 기회네. 판단하면은 일단 지금 두 차례 나온다. 5월 달. 그러니까 4월하고 5월. 6월 말까지, 6월 초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돼요. 요 매물 내년도 이제 1년 임박했을 네. 때. 두 차례밖에 안 나와요. 맞아. 그렇게 되고, 지금 생각할 때 이제 취임 직후가 될 예상인데, 5월부터 이제 6월 거의 뭐 보름이 조금 넘는 기간만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바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더라도 10며칠밖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걸 예측하려면 아직 취임도 안 했고 발표도 안 했는데, 지금 물건 내놔야 돼요. 그때 생각하고. 그럼 지금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 1%의 맞아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6월 달 기점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 많지 않지. 내놓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내년에 그 1월부터 네. 5월 사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최적기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연장의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지. 단독 보도다 해서 맞아.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생각보다 그쵸. 많은 매물들이 나오기 좀 어려울 어렵지.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대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제가 뭐 이렇게 자꾸 고의적으로 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억지로 비꼬고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출 규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집값 규제에서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올랐잖아요. 올랐죠. 대출 규제했더니 돈의 값, 금리가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은 다 대출해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받을 수요들이 있는데 이 양을 자꾸 축소하라고 하니 네. 얘네는 거기서 맞은 내야지. 돈에 대한 수요 공급이 깨지면서 가상금리 막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든 대출이든 규제를 가하니까 올라버렸잖아요. 푸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 지금 내리자 앞장서서 그러니까 제발 좀 냅뒀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일단 이거죠. 대출을 받든 안 받든 당사자가 받을 능력이 되고 갚을 계획이 있으면 받는 거고 100명 중에 1명 아무 대책 없이 받는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그 본인 책임져야지 어쩔 거예요. 그게 망해서 경매로 회수를 하든 뭘 하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판단이 냅두면 되고 가계부채 자꾸 겁을 주는데 가계부채 총량도 중요하죠. 근데 속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연체율이요 너무 낮아요. 이게 건전한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을 주고 설레발치면서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껍데기다, 명분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그렇게 겁을 줘서 이게 왜곡시키던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다 지금요. 예. 가계부채는요, 여러분들 기사만 찾아봐도 과거 기사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전 기사 막 2000년대 기사까지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맨날 가계부채 얘기 나와요. 맨날 터진다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아니 돈을 푸는데 어떻게 가계부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금리 문제 지금 뭐 병찬이 형이 얘기해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물건에 좀 주안점을 두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옳고 지금 금리가 낮았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차후에 이제 80% 되더라도 DSR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출이 그 영향점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전 그거라 봐요. 15억 그 룰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깼겠죠. 아니면 올리든가. 네, 그걸 깼을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기대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정책을 여기서 제안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취임 전이라도 대국민 담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선인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초반에 벌어진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냥 터울 없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딱 그냥 대국민 담화 열고 집값 오를 거다. 최소한 1년, 2년 더 오를 수도 있고 원래는 3년, 4년 오를 수도 있는 거를 1년, 2년은 단축하겠다. 그리고 좋은 안정기를 10년 이상 도모하겠다.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또 양도세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개념도 되지. 왜냐하면 양도세 완화는 기존 무통 물량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 갖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거를 매수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보통 구경할 거란 말이죠,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이건 본능인 것 같아. 그냥 구경해요. 본능이에요. 구경하고 나중에 누가 사면 그때 시작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사람 못 사는 거. 그런 식으로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저는 대출 금리가 지금 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다주택자 완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어디서 그 물건이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 대출 문제인데 지금 대출이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고 이번에도 며칠 동안 주식장이랑 코인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에 없는 긴축 속도를 갈 거라고 또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조만간 당장 5월달에 빅스텝 50bp 이상 올리겠다는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이건 뭐였냐면 한국이 너무 오버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대출을 활용하든 뭐라든 간에 부동산 정치가 너무 크게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인식하에서 금리를 내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렇죠. 시장 얼마나 금리가 오바스러웠던 이게 정책이었습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딱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은행한테 너네 이만큼만 빌려줘라고 정해주니까 이 안에서 원래 이만큼 빌려줘서 얻을 수익을 여기서 얻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은 여러분들 뭐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 안 나와서 막 고생하는 분들 만나봤지만은 대출을 해주셔야 되는 우리 은행장 분들, 이제 지점장 분들 많이 만나뵈면은 그분들의 스트레스는 대출이 안 나오는 개인들 스트레스를 초과해요. 초월해요. 미치겠다. 아니 은행도 이 사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빌려주고 싶은데 못 빌려. 이거를 축소시켜버려 꾹 묶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올 초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면 물건을 만약에 좀 양도세 완화까지 기다리고 싶다면 지금 적격 대출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살 집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적격 대출 받아서 가는 게 맞고 아닌 사람이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맞춰서 그때 금융에서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입니다. 3% 적격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받아야지 하고 집을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15억 아까 초과 또 얘기하는데 그 대출을 만약에 이제 15억 초과 깨지면 그럼 중고가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수요세가 가세되겠죠. 추가 투입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그거 없어도 올라. 없어도 오르지. 없어도 오르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서 그래도 그 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 못난이 아니고 그나마 괜찮은 물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2주택자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2주택자가 물건을 던지면 바로 편안해지거든. 보유세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2주택자는 괜찮은 물건 2개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 중에서 덜 괜찮은 걸 내던지고 그 다른 물건으로 세팅을 하거나 하겠죠. 근데 다른 물건으로 세팅하는 건 지금 민간 재개발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가 낮고 보유세도 좀 괜찮으면서 뭐 이런 빌라들 사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주택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2018년 그때 당시 갭 투자의 성지들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2018년도 갭 투자율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75%막 상회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는 약간 그 주택 임대사업 등록이 좀 많았던 맞아요. 많을 때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에 누가 사기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그때가 거래가 많았고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저는 그리고 저는요, 또 덧붙이면은 2주택, 3주택, 4주택, 10주택, 20주택, 30주택이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중에 정말 내가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거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입 없이 네. 딱 봤을 때 정말 다 좋다. 음.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3주택인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 팔지 여기. 마세요. 팔지 마십시오. 음.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음. 보유세 맞아요. 풀리고, 취득세 풀릴 때까지. 네. 맞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다주택자 중과 그러니까 완화가 효과를 아주 크게 받으려면 최대로 받으려면 취득세 중과 없어야 돼요. 근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도 머뭇거리게 돼. 근데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를 풀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던지는 물건을 다주택자가 또 받아줘.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이렇게 한 건데 네. 결국에는 취득세도 다 정상화시킬 거고 보유세 정상화시킬 거고 양도세 다 정상화시킬 테니 사실 근데 우리가 내가 말했잖아요. 5년간 이 잘못된 비상식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막 규제를 푸는 걸 저래도 돼? 이러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윤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을 겪고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빠른 분들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고 전략을 세울 것이고 느리신 분들은 임기 막판 돼야지 깨닫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네. 늦은 거예요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얘기했던 그거예요. 취득세 중과를 풀어서 그냥 다주택자가 더 사더라도 어차피 무주택자는 살아도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비율이 절대 안 바뀌더라고 네. 그게. 그래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더 확대시키겠다 혜택을 이거 자체가 다주택을 더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 임차 시장을 라는 공고히 하자. 네, 취지예요. 그래서 제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혼란스럽게 지금 너무 쉬워요. 지금 이렇게 쉬운 시장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쉬운 시장이고 그냥 본질만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분들이 결론적으로 웃게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정책 변수 이런 것들을 내가 꼼꼼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다주택자에 관한 이 부분 지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양도세 완화 그리고 대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원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정말 귀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후행적인 억지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수위 조절하는 그 버튼을 누르는 거지. 돈이 정말 귀해서 내가 갖다 써서 뭐 개발해야지 해서 고성장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고성장 시대는 우리 금리 20%막 그랬잖아요. 근데 고성장 시대가 이미 아니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리가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생각하시면은 돈이 이만큼 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발전이 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전에 형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끝나지 않을 그만큼의 돈을 지금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좀 방어하려면 부동산에 얘기하면 거주비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치면. 그러니까 전월세. 모든 게 원인 발생의 시간보다 해결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훨씬 길죠.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그냥 이거는 세상 사는 이치예요. 상식이고 경제학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형. 지금 공사비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네, 정말 심각한. 이거 못해. 네. 땅은 진짜 이제 땅이 원래 구하기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그 자재값이랑 그 인건비랑 시공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가를 이만큼 해야 돼요. 공사비가 최근 한 10개월 동안 한 35% 이상 올랐습니다. 아우. 그게 또 형 이거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있더라고. 건설사에서 중도금을 안 받은 현장들이 그걸 돌려준다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 표준 도급 공사 계약에 보면은 그 물가 상승률을 네. 시공사한테 인정해 줘야 네.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소송도 많이 생기고 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건설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긴 한데 자회사로 이제
우리가 뭐 마진을 많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그쵸. 처음에 근데 계약을 진짜 했으면 안 남을 뭐.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35% 이상 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 되고 저도 이제 한 것 중에서 문자가 왔어요. 중도금 낼 날이 됐는데 그 연기하더라고요. 이 불안하네. 그냥 돈을 줄까 봐. 참,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출 관련된 얘기, 이 대출 금리가 얼마큼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문제일 텐데 지금 시점에 금리 인상의 원인을 제대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도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네요. 또 네네. 전월세 시장 최고가 갱신, 세입자들 어쩌나라는 이슈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진짜 계속했어요. 이건 뭐 지겹도록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이 전월세 시장 금방 안 끝나고 계속 올라갈 거다, 많이 올라갈 거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 아직도 일부 지역은 임차를 내놔도 안 나가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상급지 중심으로 봤을 땐 물량이 없어요. 임차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급지랑 하급지랑 너무 달라요. 전월세 시장이 원래는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정연하게 움직이던 것이, 시장이 한 번에 움직이고 한 번에 빠지던 것이 지금 또 2원화, 3원화 돼가지고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전월세 시장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면 금리가 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금리도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임대입법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월세 가격이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또 일부 지역으로 대입하면 다시 전세가 나은 걸로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로구를 산다 그러면 월세가 낮고, 뭐 마포구를 산다 그러면 전세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시장이 되게 좀 혼잡한 상황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월세가 앞으로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초기에는 어떨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은 폐지 못 하잖아요, 당장.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네. 이제 손해 볼 수가 없는 정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이 8월 이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인수위 관계자분께서 8월 전에 빨리 이 임대차 3법을 보완해서 이 여름에 찾아올 전세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는 8월 정도가 디데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름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전세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인수위가 이제 분석을 마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임대차법 개정을 바꾸는 데 협조를 해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이 전략적인 거대한 정책을 잘못됐다라고 이제 자인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다수당이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기사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신규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 다 넣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수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단은 여대 야소가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총선 24년도 총선 전까지는 여소 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소 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이제 궁금한데, 8월까지 만약에 어떤 임대차 3법의 보완이 없다라면 지금 뭐 5%밖에 못 올렸던 많은 집주인분들이 일시에 이제 시세만큼 따라 올릴 수 있는 그 도래하는 시점이 올 여름부터다. 이것은 시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아직도 뭐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쉽게 용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거를 뒤도 돌리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예요. 그런 프레임에 지배돼 있는 거. 왜냐면은 무주택자분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폭등 후에 잔잔하게 왔다 갔다 짝수에마다 폭등하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거 그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맞아요. 그렇게 됐고,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의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고 치면 깨달아야 돼요. 월세도 오르겠구나. 물론 여러분들 급여도 오르겠지만 급여는 제일 마지막에 올라요. 급여 상승률보다 높은 게 물가 상승률이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게 자산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먹는 게 비싸지면 바로 집부터 생각해야 돼요.
먹는 게 올라 뭐 다른 게 올라가는 그 한두 개 뭐 배추 비 맞아가지고 그런 거 말고 전 매장을 갔는데 어느 하나 안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집값 오르겠구나, 집 월세 오르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기사 보면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원래 고가 주택일수록 가격 대비 월세는 되게 낮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뭐 시그니엘이라던가 뭐 고급 빌라들 보면 그 체급에 비해서 월세는 굉장히 낮았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근데 지금 이 고급 주택들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면 PH129라고 이제 영동대교 지나면 그 호텔 부지 개발한 그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증금 4억에 월 4천이에요. 계약했대요. 월 4천만 원. 네. 그리고 아크로포레스트 이거는 이제 아파트인데 이게 전용 264짜리가 전에 2,70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주택 중에서 월세 제일 비싼 게 지금 이건 거죠. 4천만 원. 근데 보증금도 4억이야.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월세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봤을 때 8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갱신된 것들이 끝난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6월부터 움직여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되면 2달 전부터 빨리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이런 상황이면 뭐 전월세 또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2개월 전에 움직여야 되고 웬만하면은 지금 전세 껴놓고 집을 사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중저가 단지들 뭐 내려온다고 지금 했고 실제로 내려왔고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데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기회를 매수 기회를 잘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회를 잘 삼으면 한 2급지, 3급지 정도 되면은 소형 구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실투자금 2억 전후로 서울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똥이 된장인지 고문 못하지 뭐 덧더더겠지 하지 마시고 2억 정도면 사면 딱 그 가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덧더지 기라기보다 그 정도면은 좀 사두고 전월세 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좀 망상을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망상. 근거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원래 그 망상 잘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전 전문가가 아니라 망상가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있고 네. 민주당의 협조 없으면은 못하는 거. 절대 못하는 정책, 이 공약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얘기 나눈 이 전월세 네. 임대차 3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문제, 이거 다 법률 개정이거든요. 망상이 뭐 들고 싶냐면은 초반에는 이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심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망상은 결국에는 협의가 된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게 돼 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걸 꺼버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망상이니까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협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민주당이 협의하는 건 결국 포퓰리즘적인 거잖아요. 결국 누구 협의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유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거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게 아예 다른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망상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집주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는 사실 다주택자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미 올랐고 네네. 그리고 해봐야 이제 공동시작가액 비율 동결하는 수준 그거밖에는 이제 안 되니까 어차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지금 학습이 됐잖아요. 지난 시간을 봤을 때 결국 세입자한테 그게 전가되는 걸 봤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게 가능하고 공급이 많으면 뭐 전가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그게 되고 이게 지금 임대 3법이 이번 인수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개정 협의를 가장 하고 있는 포인트니까 우리가 이걸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집을 안 사고. 네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걸 해소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월세 시장 최고가 갱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니까 네.
중요한 건 내가 앞가림이잖아요. 내 앞가림. 그렇죠. 우리는 뭐 개인은 음. 각자 자기 인생 책임지면 되는 거고 국가는 국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뭐 보면서 관망은 다주택자는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관망할 데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제일 빠른 거고 늦었다 빨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근황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